네, 오늘은 논어 읽기 20번째 시간 8일편의 15장에서 17장까지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자입 태묘하사, 이때 대이지만 태로 읽습니다. 자입 태묘하사 매사문 하신대 호괄 수귀 추인지자 지레호 입 태묘 매사 이혼녀 자문지왈 시레아니라. 여기서 태묘가 나왔죠. 이건 노나라가 주공을 묘시기 때문에 여기 정확히 주공묘를 얘기합니다. 주공의 묘를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거는 아마 공자가 벼슬 했던 초기에 아마 태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추측이 있어요. 근데 확정은 할 수 없으나 언제 얘기했는지. 근데 공자가 이 15장의 문제가 되는 건 공자가 일종의 예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란 말이에요. 예 통달한 사람인데 예 그 태묘에 들어가자마자 매사를 한두 가지 물은 게 아니라 매사를 예지 굉장히 긴데 매사를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공자가 예를 잘 아는 사람이라더니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묻고 있잖아 라고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예다 얘기한 거죠. 자, 보기에는 공자의 이 단호한 결의, 예에 대한 관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가지 좀 따져볼 문제가 있어요. 첫째, 추인지자. 이 추인이라고 하는 건 공자의 아버지 숭량을이 이제 건장한 장군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추라는 땅의 그 읍이죠, 읍을 그 봉업을 받아서 여기를 다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길 다스렸기 때문에 추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인이라는 게 귀족인 명칭인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추 땅을 다스리던 귀족, 그래서 인이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가리키지만 요즘 뭐 김신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문 중심으로 옛날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벼슬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냐? 추인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이렇게 된 거죠. 공자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 예자가 좀 논어에서는 이 야자랑 같이 쓰여서 일종의 의문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알아. 그래서 여기를 이것이 예다. 넌 예를 모르고 나에서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걸 이것이 예인가라고 반어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태묘에 들어가서 예를 물은 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태묘에 들어가서 예를 하는 걸 봤더니 얘가 엉망인 거예요. 예 전문가인 공자가 보기에 해서 매사 물은 거죠.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은 공자가 틀린 걸 알려주려고 온화하게 반어적으로 이것이 얘가 맞습니까? 물었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곁에 사람 보고 아니 얘 전문가가 뭐 왜 저따위로 행동을 라고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근데 그 행동이 안 고쳐진 거예요. 이게 얘가 맞습니까? 근데 계속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이 말까지 듣고 나서 공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얘란 말이야? 뭐 이따위 게 얘야 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가 왜 얘를 물었는가?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 전문가인데도 공자의 성격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얘는 큰 예가 있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공자는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을 물었다는 거죠. 뭐 큰 틀에서 얘는 잘 알고 있지만 뭐 걸음을 어떤 치수에 관한 그런 걸 물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로 물었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경우이긴 하죠. 근데 이 장에서 정작 눈여겨봐야 될 것은 호괄. 어떤 사람이 공자를 알건 몰랐건 공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 공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논어에 실린 글은
어떤 글이든지 논어를, 그러니까 공자를 찬양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성인으로서 대우하는 글만 싫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어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자주 나오는데 논어를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6장입니다. 자왈. 사불주피는 위력 불동과이니 고지도야니라. 활쏘기에서 표적이죠. 표적을 꿰뚫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것은 힘쓰는 것이 힘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옛날의 도였다. 이건 일반적으로 주자의 해석이 이렇죠. 이 주피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돼요. 주피. 여기서 이제 사례는 그 활 속에 두 가지가 있죠. 군례가 있고, 이게 예라가 그러기 좀 그런데, 군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예사가 있죠. 예사. 군례는 이제 군대 예라기보다는 군사 연습을 하는 활쏘기가 있고, 하나는 예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활쏘기를 격식화시켜서 일종의 그 예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더 이상 이제 무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활쏘기를 전쟁은 다 없애고 활쏘기를 이제 격식화시켜서 형식화시켜서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성격 군자가 수신하는 용도로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예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사를 하게 되면 5가지 정도를 사람의 그 활 쏠 때 자세를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얼굴빛이 온화해야 된다는 거죠. 저 꼭 맞춰야 되고 찡그리고 이 이름은 이제 군자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화가 있고 화용이 있고 이건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활 쏠 때 몸가짐이 딱 곧게 제대로 됐을 때 이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주피예요. 주피.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건 관역을 꿰뚫어서 힘 자랑하느라고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관역만 마침되는 거예요. 이 원래 관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배로 만들죠. 포.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가죽을 하나 대죠. 가죽을 전체로 피부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한 걸 더 대죠. 요거를 정이라고 그래요. 요걸 정곡이라고 그래요. 요거 3그림 하나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곡을 맞추다는 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지, 이 가죽을 꿰뚫고 지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예사라는 거죠. 근데 주자는 이거를 가죽을 꿰뚫는 걸 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푼 거죠. 근데 이때 동과를 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다.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가죽을 뚫고 지나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옛날의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한나라 때 줄을 보면 그 위를 접속사로 보지 않고 그냥 위력 한 단어로 봤어요. 피는 당연히 위력을 힘쓰다라는 구절로 보이니까 이 피는 관역을 맞추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고주는 예사에서 예로 그 활을 쏘는 그 예에서는 동작에서는 관역을 맞추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다. 한 문장 끊어지죠. 힘쓰는 것이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등급이라는 뜻이 돼요. 급수. 그러니까 사람마다 힘쓰는 이 정도, 힘쓰는 절대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약간 해석이 다르죠. 고지도이다. 이렇게 해석은 똑같고 문자 약간 차이가 있죠. 공자는 여기서 분명히 그 군사 연습하는 활쏘기가 아니라 예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 여기 지금 고지도라 그랬잖아요. 지금 금지도가 주변에는 배경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무왕이 이거를 형식화해서 군자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그 일종의 몸을 닦는 기회로 이제 변화시켰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금지도는 뭐예요?
꿰뚫고 잘 맞추고 하는 군사용으로 점점 살벌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래가. 그러니까 공자는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적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공자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옛도가 있고 고도가 있고 지금 금의 도가 있는데 둘 사이가 완전히 분열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때 A냐 B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공자는 고대 예를 따르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금예를 버릴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금예는 너무 살벌하고 나빠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딜레마가 이 말에는 잠겨 있는 거죠. 무조건 고래를 참여한다 이런 뜻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잠깐 해보면 주자는 여기서 관역을 꿰뚫는 걸로 보고 꿰뚫다라 보고 그 고주는 관역을 맞추는 걸로 봤어요. 근데 활쏘기의 핵심은 수신에 있다면 활쏘기의 핵심이 수신에 있다면 관역을 꿰뚫는 것이든 관역을 맞추는 것이든 상관이 없이 활 쏘는 자세에서 몸가짐을 바로 하면 이 명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주자는 옛날에 주를 알면서도 그 꿰뚫는다고 일부러 해석을 해서 그 뭐라 그럴까 활쏘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입니다. 자공이 욕거 곡삭지 희양한데 여기 잘 보시면 곡이라고 써있습니다. 곡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곡삭이라고 있습니다. 곡삭지 희양한데 자왈 사야 이의 기양가 아의 길에 하노니라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공이 고삭에 쓰는 희생양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걸 아시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야, 자공의 이름을 대면서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면서 그 기례라고 이제 앞에 말 곡삭지 희생 양과 그 이를 정확히 받고 있죠. 이 양과 예의 대립이죠. 이거는 이제 자공이 벼슬을 할 때 얘기냐 아니면 선생님과 토론을 하다가 공부를 배우는 걸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약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아마 벼슬 자공이 요커라 그랬으니까 자공이 벼슬 할 때의 얘기인 것 같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공자 말년 때 얘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발언한 시기가 이게 곡삭이라는 게 나오죠. 그 원래 연말이 되면 그 옛날에는 그 천자가 제후들에게 칼렌다 달력을 반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력을 갖고 와서 제후는 사당에 모셔두었다가 매월 초하루, 그걸 사기라고 그러죠. 초하루를 매월 초가 되면 이걸 이제 사당에다 이제 다음 달이 아니 이번 달이 정월입니다. 2월입니다. 알리는 거죠. 알린다는 거. 그래서 곡삭이라고 하는 말. 근데 그 알릴 때 이 희생물을 바치죠. 양을 이제 갖다 바치고 그 의례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나라가 나라가 지금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이 격식이 사라집니다. 근데 격식은 사라지고 양 바치는 그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이니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왜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없애려고 그러더니 공자가 이제 너는 그 양만 보고 있고 정말 그 밑에 깔려는 예는 잘 모르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너는 양을 아끼느냐 할 때 이 애자에는 여기 정말 아끼는 인색하다는 뜻이 있어요. 공자가 보기에는 좀 유감스러운 뉘앙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너는 그 양이 아까워서 그러고 있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예의 뜻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낀다 그러지만
사랑하면 아낀다 할 때 그 공자에 아낀다는 뜻이고, 이 자공은 아까워하는 거죠. 인색하게 군 거죠. 그 한 마리를 갖고 그러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자님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공은 비록 비즈니스맨이지만 실을 택한 거고, 공자는 예를 택해서 형식을 택했다. 그래서 형식과 실질의 뭐 대립. 그래서 공자는 사그라든 예만 집착하는 보수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면 저도 참 논하기 편할 텐데 간단치가 않은 문제가 있죠. 예컨대 예라는 게 껍질이고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형식이 반드시 껍질인 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문명이 보존이 되려야 한다면 어떤 흔적, 자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라는 게 껍질로 쳐버리지 뭐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있어야, 기억이 있어야 어떤 걸 보존시킨다고 할 때 그 기억에 해당하는 게 예라고 공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공적 일에서, 공공성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옛 기억을 자주 잘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는데 아주 그냥 너무 익숙한데, 특히 공공에 있어서 기억이라든지 흔적을 놔둘 때 그것이 후대에 어떤 그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사고가 깔려 있다고 봐야지만, 공자를 단순히 보수주의라고 매도하고 아니면 자공이 실용주의자로만 생각했던 측면이 약간 다르게 조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밑바닥만 까는 걸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희생양이라고 할 때 이 희가 나왔잖아요. 이 희가 주석에 보면 이 생생으로 되어 있어요. 생생. 이 생생을 우리는 뭐로 해석하냐면 날고기. 양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죽여서 날 걸 바치는 걸로 보통 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사에 올리는 고기를 날고기로, 혈식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생생을 죽인 날고기로 해석하는데, 다른 주석에 보면 이것은 생생은 문자 그대로 생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통째로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생을 해서 날고기로 무조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혈식일 때는 날고기가 분명한데 살아있는 양을 바친다는 주석이 있으면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장입니다. 자왈. 사군 진례를 인이위 첨야라 하노라. 임금을 섬길 때 예를 다 해서 배웠더니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문장에 사군 진례 주어가 없죠. 동양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사군 진례의 주어를 공자로 봅니다. 공자. 내가 임금님을 배울 때 예를 다 바쳐서 임금을 섬겼더니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한 나를 보고 아첨한다고 하는구나. 공자 이런 거죠. 공자가 왜 사군 진례를 했을까요? 이때 노나라에는 그 대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함부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라도 임금을 배웠을 때 신하라의 예를 갖춰서, 극진히 예를 바쳐서 임금을 임금답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대우를 못하는 대부에게 경계를 해주신 거죠. 이 노나라의 그 임금과 대부의 군군신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은 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춘 거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참고인 서양 사람들은 이걸 번역할 때 주어를 유로 달았어요. 당신. 그러니까 일반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임금을 섬기면서 예를 다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첨한다고 얘기하는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재미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가 무너진 시대에는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욕을 먹는
그 딜레마에 관한 얘기가 되죠. 이게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게 주어가 공자가 됐건 얘를 올바로 행동하는 바른 사람이 됐건 올바른 사람이 됐건 여기에는 좀 속되게 얘기하면 처세의 어려움 같은 게 담겨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공자가 그 태묘에 들어가서 얘를 물었더니 저 얘를 안다는 사람이 얘를 묻고 있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와 남이 자기를 보는 이미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세상 살면서 늘상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거에 관한 지적으로 읽어도 이 부분은 그 예로서 상당히 적절한 처세에 관한 일종의 교훈, 담을 알려주는 것을 읽을 수도 있는 아주 재미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2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